건강한 게임 문화를 위한 첫걸음, 특별하게 장식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이장주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장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분들,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장주 박사님, 예. 준비해 주세요.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중에 우선은 게임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2010년도 대비 한 10여 년 동안 매년 9% 이상 성장했고요. 작년도 게임 백서에 의하면 대략 15조 5,750억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하는 아주 유망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커다랗게 성장하는 산업이란 얘기는 누군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게임을 하느냐?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대략 10대의 90% 이상이 게임을 즐기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10대에서 60대까지 70% 이상의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이제 대중여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중여가를 우리 어떻게 볼 것이냐? 너무 즐기는 갈등, 문제의 원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의 진로를 밝혀주는 디딤돌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가정의 어떤 소통과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됩니다. 심리학에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게 문제라고 우리가 집중하면은 그 게임 속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아이들의 생각을 놓치고 있다는 반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이 소통을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가능성과 그리고 아이들의 속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속마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이유들은 이런 빨리 바뀌는 시대에서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을 이끌어나가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시대를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부모들한테 필요한 지금 요즘의 지식들은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길로비치가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영역입니다. 지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지식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는 잘못 알거나 조금 알고 있는 걸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게임과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소통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통찰입니다.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세상이 바뀐다면은 지금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떤 게 바뀌었는가, 아이들의 미래의 변화들, 그리고 인재상의 변화들, 그리고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 갖추어야 될 역량들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이 판단입니다. 자, 그런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부모님은 무엇을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식, 통찰,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저는 119 구급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 구급대 앞면에 보면은 119 구급대라는 글씨를 거꾸로 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앞면을 누가 보냐면 앞차의 백미러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119 구급대라는 글씨가 똑바로 보이고 빨리 인식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여기에 시사점은 뭘까요? 119 구급대라는 것을 늘 똑바로 쓰는 게 늘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게임을 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어떤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신다면은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녀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의 진로를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면 예전 아이들과 달라진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헤드셋이죠. 아이들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합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어디로 모여라, 날 도와줘라, 안 돼, 안 와도 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또래들하고 소통하는 도구가 게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게임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니라 게임 속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하고 친한지,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게임을 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신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좀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얼굴만큼 다양합니다. 그냥 게임을 재밌어서 한다고 하지만 재미의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게임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킬러형이라고 합니다. 킬러형이 뭐냐면은 대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쟤는 꼭 이겨야겠어 하는 이런 승부욕에 불타는 게이머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달성가형이 있습니다. 달성가형은 뭐냐면은 빨리 만렙에 도달하거나 누구보다 먼저 앞선 경쟁에서 앞서려고자 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죠. 게임보다는 누군가하고 같이 소통하고 떠드는 사교가 유형들이 있습니다.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떠드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어떤 유형은 탐험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거 관심 없고 여기 곳곳에 어떤 재밌는 거나 신기한 것이 있는지 뜯어보는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댁에 있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떤 게이머 유형일까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도 다르고 그 게임 속에서 뭘 원하는지도 잘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다 좋은데 애들이 막 치고 받고 막 때리고 쏘고 이게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이러다가 폭력적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요. 과연 선량한 사람을 치고받고 때리고 그럴까? 게임은요, 전통적인 게임에서 보면 대략 아이들이 하는 것은 영웅의 역할들을 합니다. 영웅이란 뭘까요? 악당들이 와서 마을을 해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납치해 갑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 악당을 이기려면 그 악당보다 힘이 세야 되겠죠. 대체로 이제 이런 테마들이 게임 초기부터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아이들은 치고받고 하는 이유가 괜히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구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영웅적인 행위라는 거. 과연 이런 거를 폭력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연구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햄리 팀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보면 그 돌이 이전에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도 무엇이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인데요. 대략 10개월 이전에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저런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모가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동그라미가 밑에서 밀어줘요. 어떻게 보면 착한 동그라미죠. 근데 반대로 네모는 이 세모를 방해해서 자꾸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저렇게 세모와 동그라미와 네모를 주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했더니 아이들 대부분이 다 착한 동그라미를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동그라미를 좋아하나 해서 이 역할들을 각각 바꿨습니다. 세모가 도와주는 역할 혹은 방해하는 역할. 그랬더니 한결같이 아이들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던 그 도형들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첫 돌 이전의 아이들도 뭔가 착하다는 거 그리고 이타적이고 뭔가 남을 도와줘야겠다는 것들이 동기화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게임에도 나타난다는 이런 점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거슨 교수팀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은요, 미국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이런 폭력적 게임이 많이 팔렸을 때 청소년의 폭력들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범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더라는 거죠.
자, 왜 줄어들었을까? 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설명이 시간 사용 효과로 설명됩니다. 이런 게임들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어떤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 항상성 이론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는 안전한 환경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모험심들을 자극해가지고 위험한 것들을 부추긴다. 거꾸로 약간 위험한 환경이 오히려 사람들의 안전행동들을 높인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이런 위기감들을 유지하는 것은 바깥에서 뭔가 내가 위험한 행동들을 줄이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속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뭔가 부모님 생각하기에 걱정스러운 일들을 막 벌이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아냐면은 이를테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뭐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자아도 있고요. 내가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런 자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어떤 학교에서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면은 몸이 막 좀이 쑤시고 막 그러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움직이고 싶은 자아들을 꽉 눌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눌렸던 자아들을 풀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는 영국의 그 지저분한 방 선발대회에 나왔던 입상한 방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 방은 지저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깥에서도 깔끔하고 안에서도 깔끔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중에 하나가 너무 억눌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억눌려 있다 보면 이게 폭발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방을 공개하기를 좀 꺼려하죠. 이런 기능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는 거죠. 바깥에서는 우리가 반듯하고 뭔가 규칙이나 누군가의 기대들을 따라야 한다면, 뭔가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을 꾹 눌려있는 자아들이 참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눌려있는 자아들을 분출시키고 좀 자유로운 공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게 게임이 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 게임과 어떤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바람직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자아들의 어떤 균형들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게임의 효과들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치 확인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게임을 하냐면은 재밌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임이 한두 가지일까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게임 내에 보면 재밌는 시스템이 랭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티어라고 그러죠. 그 티어가 얼마나 높으냐는 실제로 내가 게임 속에서 얼마나 실력을 발휘하느냐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이 낮았을 때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티어를 높이는, 실력 좋은 사람한테 내 티어를 높이도록 해주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이게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국회에서는 그런 걸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티어라는 것들, 이 등급이라는 것들, 아마 자녀들의 게임을 한다면 그 어떤 게임을 하고 거기에서 등급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공부는 잘 못하지만 게임을 잘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게임은 잘 못하지만 뭐 노래나 운동을 잘할 수 있다면, 뭐 그 친구한테 기가 죽지 않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클로드 스틸의 자기가치 확인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게임들은 결국은 아이들이 좀 다른 데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자존감들을 유지하는 기능 역시도 게임에 숨어있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애들한테 필요한 거 다 대주고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게임을 할까 하는데요. 이런 사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면 우리가 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사점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사실은 야생에 있는 사촌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특급 호텔에 살고 있는 거죠. 아주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먹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고 뭐 건강을 수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자, 특급 호텔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오래 살다 보면 나타나는 행동이 정형행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좁고 단조로운 환경에 갇혀서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는 동물들이 좌절감을 표시하는 행동인데요. 같은 자리를 빙빙빙빙 돌거나 뭔가 배설물을 먹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정형 행동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새끼를 낳더라도 일찍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실제로 보면 아이들한테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혹시라도 이런 동물원의 동물과 비슷하지는 않을까 해서 우리는 조금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뭐든지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행동을 했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님이 혹은 선생님이 혹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동물원의 코끼리나 뭐 기린과 같은 이런 처지에 있지는 않는지, 자, 그런 상황에서 좀 자유로움들을 느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은 사실 아이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한숨 돌리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과연 이런 것을 못하게 말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어머님들이 딱히 이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죠. 옛날에 그 9시 뉴스에서 PC방에 전원을 딱 내렸을 때 막 하던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행동들에, 자율적인 행동에 방해를 받으면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이유 없이 음식을 싹 치운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가능성들은 없다는 거죠. 자, 그 게임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들을 조율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그런 방향들을, 행동들을 유도해낸다면은 부드럽게 갈등을 해결하고 뭔가 바람직한 행동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하고도 밀접히 연관됩니다. 자, 아이들이 게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기기를 원하고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기고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고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정과 존중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우수하게, 우월하게 너 최고야 라고 하는 이런 존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라는 거죠. 많은 경우 게임 속에서 특히 이제 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엄지척을 날리는데요, 우리 동료들이 잘하면은 엄지척을 날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정말 멋진 스킬 쓰면 내가 당했지만 너 최고야 라고 엄지척을 날린다는 거죠. 사실 이런 엄지척 한번 받아보고자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런 것들을 게임 속에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 속에서 가장 원하는 인정과 존중이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만 활용하신다면은 아이들과 소통도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게임 속의 역량들을 게임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부모님들의 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